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2세대 넥서 시승하고 있습니다. 출력이 113kW에서 150kW로 높아졌고요. 연료전지 스택의 효율이 높아졌다. 기존의 85kW 출력을 94kW 출력으로 높였고,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가 40kW에서 80kW로 배터리 용량이 2.64 한 1kWh 정도 대략 그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0kW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C레이트로 하면 30C,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대기아 그룹이 하이브리드에서 세팅하는 딱 그 정도의 출력 C레이트를 얹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94kW의 연료전지 출력과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동력처럼 C레이트, 출력 C레이트를 내는 80kW가 합산이 돼서 150kW 그리고 350Nm의 최대 토크를 낸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85kW의 40kW 출력으로 고전압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보조를 해줬으니까 총에서 113이 나왔단 말이죠. 출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인다고 하면 160kW, 171kW 뭐 고선까지도 최대한 높일 수는 있는데, 이제 C레이트를 안정적으로 구현을 해야지만 사실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 문제를 보장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SUV 형태로 아주 각진 디자인으로 단단한 느낌을 주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울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내장도 기존의 아이오닉 전기차 시리즈와 좀 비슷한 듯 하면서 이 리빙룸 스타일이 현재 현대기아의 이 전동화 모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시면 편안한 거실 공간, 이건 뭐 좀 넓은 차는 아니니까 폭이라든지 전장이 준준형에 해당하니까 좀 작은 오피스텔, 뭐 좀 휴식 취하기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풀옵션 오피스텔 뭐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실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이 고급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뱅앤올롭슨 오디오가 최초로 적용이 됐다. 여기서 최초로 적용이 됐다는 건 대중 브랜드 가운데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대기아에서는 뱅앤올롭슨이 아닌 프리미엄 오디오에서 보스를 썼는데, 뱅앤올롭슨은 제네시스에 썼단 말이에요. 제네시스에서도 GV60까지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14스피커에 뱅앤올롭슨이 들어가 있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것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정말 정숙한 주행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 공급감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전기차니까 이 전기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 장치를 집어넣는데 그 중 하나가 V2L입니다. 이 V2L이 수소를 충전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을 하는 방식이니까, 수소차는 전력을 저장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력을 고전압 배터리에서 내는 출력과 합산을 해서 전기 모터에 전달을 하게 되면 전기 모터에서 최고 150kW의 출력으로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수소 충전을 한 번 하면 최대 720km를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수소 충전 용량만큼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 110kWh까지 V2L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큰 아이오닉 9 110이잖아요. 이것도 한 80 몇 정도, 110을 쓸 수가 있다니까 이건 뭐 네. 대단한 겁니다. 110이면은 4인 가족이 열흘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일주일 넘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300kW 정도를 한 달에 쓴다고 볼 때, 한여름엔 좀 더 쓰겠지만, 그러니까 V2L로 외부에서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할 때는 뭐 넉넉하게 뭐 계절적인 요소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넉넉하게 막 아끼고 쓰지 않더라도 한 3박 4일, 4박 5일 V2L만으로도 수소 충전이 완충됐다는 가정하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VH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물리적인 NVH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정숙한 주행감을 실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그 화학 반응으로 전기 부하를 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관을 통해서 계속 공기를 연료전지 스틱에 공급을 해서 그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나냐면 이제 캐탈리스트 백금을 통해서 만나서 그 전해질의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94kW의 출력의 전기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고전압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80kW의 또 고시레이트 방전 출력을 또 합산을 해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15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04마력이죠. 150kW 하면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친숙한 출력입니다. 보통 소형차 중에서 아주 작은 사이즈, 그리고 상용차, PV5 같은 이런 차들을 제외하면 150kW는 전기차의 그냥 엔트리급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4마력. 그래서 ID4도 204마력, Q4도 204마력, 그 다음에 니로 EV도 204마력, 코나 일렉트릭도 204마력. 그러다가 이제 아이오닉으로 넘어가면 이제 160kW를 좀 출력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좀 주죠. 150kW면 기존의 모델의 113kW보다는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전지 스택의 출력도 높이고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도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7배 높이고 출력 C레이트를 높여서 80kW로 최대, 그래서 150kW의 출력을 합산 출력으로 만들어냅니다. 답답함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급가속을 해보면 네, 뭐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배터리 전기차와 차이가 뭐냐면,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한 4, 50에서 가속을 하면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팍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지금 이 넥소 2세대 이 모델은 기존의 1세대도 그랬고요. 가속이 은근히 붙습니다. 그러니까 확 하고 출력에 걸려서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쑥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속이 붙어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그대로 전기 모터에 바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 아닌, 전력을 생산을 해서 발전을 해서 고전압 배터리에서 높은 C레이트로 방전되는 특성과 합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배터리 전기차 BEV하고는 좀 출력을 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듯하게 가속이 붙다가 뭐 답답한 느낌 없이 바로 시원시원한 가속이 또 붙어주니까 약간 이질감이 있는 편인데, 즉각적인 출력을 낸다라는 면에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스포츠 주행을 즐기시거나 뭐 이렇게 시원시원한 가속을 또 원하시거나 할 때는 내연차보다는 훨씬 더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는 약간 굼뜨고 초반에 약간 딜레이가 있다 정도로 느낌이 오지만, 내연차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내연차보다는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출력 손실 없이 이렇게 가속감이 느껴지는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도 국내 최초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발표 장에서 설명을 할 때 하이드롤릭 리바운스 스토퍼, 리바운스 스토퍼라는 거 보니까 스프링 리바운스 할 때 그 위에 이제 마개 같은 약간의 구조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물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 구조물로 인해서 충격 흡수하거나 범프 구간이나 뭐 이렇게 좀 급격하게 충격 흡수를 해야 되는 이 구간에서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보조 장치를 하나 넣었다. 그러니까 어댑티브 소크쇼브처럼 아주 뭐 다양한 환경에 반응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충격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버텨야 되는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는 환경 내에서는 이 스토퍼의 역할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소컵서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거나 우둘두둘한 도로를 달리거나 또 서스펜션에 그 범프 구간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받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충격 흡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파수 감음형 댐퍼처럼 저렴하면서도 어댑티브에 준하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줄 것인지는 좀 더 장시간 시승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자꾸 이런 고급 기술을 좀 더 낮은 가격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대중적인 기술이 자꾸 개발돼서 적용되는 건 대중차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넥소 2세대 모델에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또 내연차에, 하이브리드에, 또 다른 전기차에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모델에서도 안정적인 또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VH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최근에 현대 대중차들의 NVH 성능, 특히 전기차의 NVH가 상당히 많이 향상됨을 느끼는데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 스택에 공급되는 이 산소, 공기의 흡입구로 인해서 공기가 슉 하고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체의 흐름이 생기니까 그 기체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그 기류에서 발생하는 소음,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올라옵니다. 바람소리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공기를 공급하는 그런 라인에 소음기, 공기가 기류를 형성하면서 기류가 이제 또 불규칙하게 형성이 될 경우 상당히 관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 흐름에 있어서 소음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면서 원활하게 공기가 공급이 돼야 그 공기 안에는 이제 21%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21% 산소가 수소와 결합을 해서 부하를 만들어서 전해질로 인해서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한 전기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고 휠하우스라든지 시뮬레이트 같은 그런 흡음재들 이런 것들을 대중차지만 폭넓게 사용을 해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많이 줄여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열은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져보시면.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소음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열은 이중 차음 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3.2mm의 두께의 유리를, 단판 유리를 4mm로 좀 더 두껍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꺼운 유리가 이 소음을 차단하는 면이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니까 2열에, 아니 그냥 이중 차음 유리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중 차음 유리가 이 가운데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필름틱이 들어가 있어서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유리 두 개를 이제 붙이는 필름에서 또 소음을 저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가뜩이나 연료전지 비싼 데다가 막 고급 부품 막 때려 넣으면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도 막 5천, 6천 이렇게 돼버리니까 각 부분을 좀 많이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2열은 그렇게 해서 좀 아꼈는데 그래도 좀 소음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단판 유리의 두께를 두껍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구성을 보면 꽤 괜찮아요. 여기 무선 충전이 두 개가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가. 그래서 보통 부부간에 이렇게 탑승을 할 경우 충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은근히 불편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꼭 유선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무선 충전 패드 하나인 게 은근히 불편한데, 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드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을 좀 높였고, 그 다음에 기존의 넥소가 은근히 조작 패널이 너무나 복잡하다, 또 그걸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렇게 가득 찬 조작 패널이 있으면 기능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근데 반면에 또 정신없다, 운전해서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필요한 기능만 딱딱 보지 않고 누르기에는 너무나 조작 버튼들이 난잡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최근 스타일에 맞게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 딱 운전자가 집중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조작 버튼들도 깔끔하게 해서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대시보드가 상당히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불룩 튀어나와서 안에 이렇게 홈으로 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뭐 지갑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작은 그런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으로 쓸 수 있고, 다시 튀어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천재질로 해서 질감, 따뜻한 느낌, 편안한 느낌 구현을 했고, 그 위에는 이제 우레탄인데 좀 가죽 느낌으로 여기 보면 쿠션도 좀 있고요. 도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마감을 해놨고, 디지털 룸미러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전기차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게 디지털 룸미러는 뭐 대부분 선호하는 것 같고, 이거는 난 디지털 방식이 싫어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 거울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룸미러는 뭐 공급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 한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깜빡이를 집어넣었을 때 살짝 틀어주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에서의 기능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넥소에서는 이렇게 깜빡이를 넣었을 때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그 기능은 빠져 있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왜냐면 이제 거리감을 좀 느끼기가 쉽지 않다. 카메라는 아무래도 이제 평면으로 사물을 보여주니까 입체감, 뎁스가 안 느껴지니까 거리감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제 빠른 속도로 레이스를 즐겨야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안 넣었어요, 일부러. 예. 그래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할 수 없도록. 왜냐면은 직관적인 거리감 측정을 통해서 좀 더 극강의 운전의 재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를 뺐다고 하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잘못 느끼시는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나는 거리감 괜찮아, 뭐 전혀 불편 없어,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광량이 적은 야간, 그리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거나 눈이 오는 악천후 때 정말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건 진짜 와, 이거를 선택한 게 정말 제일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리감 때문에 나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악천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위력을 더 많이 발휘합니다. 안개가 꼈거나 또 추운 날씨에 막 성에 끼는 이런 일들도 안 끼진 않는데, 카메라 렌즈에 이렇게 좀 성에가 끼게 되면은 뿌해지긴 하는데 금방 또 성에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야간에서의 시인성도 일반 반사 거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장점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는데, 아마 또 이거를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그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의 글라스 루프처럼 그 부분도 좀 더 길이가 길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개방감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트도 보시면은 뭐 아이오닉 시리즈랑 비슷하고요. 지지력도 좋고, 뭐 통풍 열선 기능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도어 레치라든지 또 요런 버튼류도 보시면 전기차의 느낌을 잘 살려서 아이오닉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또 이것도 역시 아이오닉과 비슷한 현대모터스 그룹의 전기차이구나,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지만 역시 이것도 전기차니까 전동화 모델다운 그러한 일체감을 또 잘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암레스트 부분은 이제 유니버셜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운데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있는 이유는 연료전지색에서 또 이렇게 많은 배관들, 그리고 또 각종 동력장치로 연결되는 부품들, 그리고 또 뒤에 수소 연료 탱크나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여기에서 오는 또 그런 케이블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수소 전기차는 좀 더 배터리 EV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터널 부분을 전기차처럼 이렇게 좀 아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불리함이 있죠. 부품이 워낙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뭐 배터리 하나 딱 탑재를 해가지고 전력을 저장해서 모터를 공급하고 인버터에서 스위칭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전해질로 인해서 화학작용을 통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또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이 합산이 돼서 이렇게 해서 동력 전달을 하고, 또 그러한 수소의 공급을 뒤에 3개로 이루어진 수소 탱크에서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간 활용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배터리 EV에 비해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도 1세대 넥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열의 중앙 레일을 이 사물함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을 만큼 막 높기도 했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수납함도 있고,
또 이 앞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고 또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그래도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2열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볼록 올라온 터널, 이게 원래 전기차에는 없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발전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수소차의 내부 동력 전달 장치의 구조상 이런 터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그런 점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게 이런 걸 추천을 해드리냐면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는 분, 연 한 15,000 이하, 그런데 이제 옆에 수소 충전소를 접근하기가 괜찮다, 그러시면은 배터리 EV보다 이 모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적합하지 않은 분들, 수소 충전을 한참 가야지만 찾을 수 있는 분들, 주변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연 3만이 넘는다, 그러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10년만 타도 30만인데 간당간당하죠. 30만 타고 나서 이제 불안감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안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전망이 있다. 뭐냐면 발전지 효율이 크게 떨어져서 SOH 문제를 이제 노출하게 되면 재생을 통해서 다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그 공정에 현대가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100%까지 뭐 새로운 상태로까지는 돌릴 수는 없는데 85% 이상, 90% 근접해서 그 효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생, 좀 더 수명을 연장해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니 난 한번 믿고 한번 써볼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2세대 넥소 저희가 이제 시승을 한 느낌을, 이게 이제 짧은 코스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저희가 정식 시승으로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부분을 또 시승 이렇게 프리뷰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비가 지금 102.5km를 주행을 했고요. 1시간 50분. 그리고 연비는 1kg당 130으로 찍힙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6kg을 쓴다고 했을 때 780으로 잡히네요. 네. 굉장히 좋아졌네요. 720은 뭐 겨울철만 아니면 충분히 갈 수 있겠어요. 보니까 쥐어짜는 듯한 그런 연비 운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달린 것도 아닌데 평상시에 그냥 적절하게 뭐 도로의 흐름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패턴으로 운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비를 낸다고 하면 충전소 자주 들락거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좋은 전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연비라고 해야 되나? 수소를 연료로 채워야 되니까 연비가 맞겠네요. 그런데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 모터를 돌리잖아요. 그럼 전비야? 연비야? 연전비? 하여튼 용어 구별하는 것도 쉬운 문제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수소차는 연비일까요? 전비일까요? 연비, 수소를 공급해서 연료를 사용해서 하고 연료 전지니까 연비가 맞나? 전지잖아요. 전지에는 전력을 공급하잖아요. 전기로 발전을 해서 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고전압 배터리로 또 출력을 합산을 해서 150kW 최대 출력을 내니까 도대체 뭐로 불려야 됩니까? 연비인가 전비인가? 아니면 연전비인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저희가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된 전기차를 연비로 부를 건지 전비로 부를 건지를 한번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세대 넥소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